안녕 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떡볶이 먹었어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고 오늘 눈 많이 내렸던데, 그래서 산에 갔다 왔는데 뭐 그런 설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산책하는 동안 진짜 마음이 엄청 행복했어요. 무슨 뭐 눈도 바닥에 좀 많이 쌓였었어요. 그래서 무슨 약간 그냥 막 상상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상상하면 또 그 상상 속에 들어가서 다른 세상에 가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상상 좋아하거든요. 엉뚱한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냥 하얀 동화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나무 가지 이렇게 하얗게 쌓인 거, 그거 상고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꽃을 보기는 어려운데, 진짜 꽃처럼 그렇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는 동안 내내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눈 볼 생각에 너무 신나가지고 뭐지? 아이젠을 안 챙겨서 그냥 뭐지? 트레킹화만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닥 넘어지기도 하고 어, 걷는 동안 내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너무 조심스럽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눈이 또 많이 오고 그런 길은 미끄럽기도 하고, 또 눈이 녹으면 너무 좀 약간 질척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녹은 상태가 좀 더 이렇게 뭐 걸어 다니기에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눈길 갈 때는 꼭 아이젠 챙겨서 신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봤더니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계단이나 이렇게 그런데 오르내릴 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계단에 뭐 오르내릴 때 막 미끄러질 뻔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겨울에도 그렇게 미끄러운 길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특히 또 어르신들은 또 뼈나 이런 거 더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잘 다니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지 이렇게 어, 늘 보지만 그냥 정말 친구들의 마음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떤 그런 좋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배울 점들에 대해서 뭐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심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대로 사람들 마음에 와 닿는 것 같다, 가서 닿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마운 마음들 표현하거나 그러면 저도 보이기도 하고 빨리빨리 알아차려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어, 뭐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은 꼭 와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어떤 사람을 알기 전까지 그렇게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뭐 기본적인 라포 형성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뭐 질문을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사람마다, 그래서 다른 의견들을 낼 수도 있고, 그런 뭐 자율적인 측면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러는 건 나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는 거다, 내 말이 곧 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내 얼굴을 책임지는 말을 함부로 누군가한테 던질 수 있으세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외면과 내면을 같이 가야 된다고 강조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신체 조건도 다르고, 물론 다 예쁘기는 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안 예쁜 사람은 없으니까 각자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진짜 선천적으로 너무 예쁘게 타고 태어나더라도 그런 마음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을 때 얼굴들이 진짜 그 처음
예뻤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예뻐진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그런 뭐 엄청 예쁘거나 그런 얼굴은 아니더라도 물론 다 예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어떤 미적 기준 적합하게 그렇게 해본다면요. 그런 뭐 비율이나 이런 부분으로 엄격하게 해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꼭 아니더라도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나 품격들, 뭐 예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여가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참, 정말 저 사람의 매력은 갈수록 빛이 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겉모습은 그냥 뭐 이렇게 옷을 걸치는 것처럼 그런 표피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는 그냥 뭐 외면으로만 이렇게 딱 예쁘고 뭐 이목구비가 이렇게 예쁘고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예쁜 마음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별로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그냥 조화가 잘 되고 내면이 더 두드러지고 그런 예쁨들이 표현이 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마음을 닫고 스스로 그런 내면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고, 또 그런 시간이 지나고 그럼에 따라서 그런 내면을 갖춘 사람들이 더 빛을 내고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를 가다듬고 그렇게 늘 공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겉모습과 내면이 같이 갔을 때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겉모습에서도 풍기는 그런 아우라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쁘기는 한데 예쁘기만 해. 그리고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칠게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드세요? 그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은 다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품격과 그런 인품들을 자기 스스로가 닦아가고 그러면 더 빛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런 행동, 말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들더라고요. 또 요즘에 보면 그래도 더 예쁘고 뭐 더 많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뭐 슬픈 생각을 했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많이 바뀐 걸 봤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고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진짜 힘든 상황을 거쳐왔던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미뤄 짐작해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순수한 마음들을 잃지 않았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있다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맙다, 대견하다. 그리고 진짜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진짜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 안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많은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뭐 슬픈 생각을 했거나 그랬는데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바뀐 건 진짜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돌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바라보고, 제가 또 친구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 것으로 다 가져가면 친구들이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지적 재산권이 되는 거니까
늘 마음으로 가져가고 머리에 담고 새기고 또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지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가지치기를 해서 원래 친구들이 가진 천재성에 플러스가 되면 얼마나 더 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나누고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요.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런 에너지의 총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게 쓰고 뭐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다 써버린다든지 하루에도 다 낭비한다든지 그렇게 스케줄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잡히면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치면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게 건강한 정신과 그런 마음들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야 될 일들과 역할들 이런 게 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몰입하고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과 에너지의 총량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적정하게 조절을 하고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으로도 지치면 마음도 당연히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몸이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면 예민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힘들고 그런 일들을 병행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충분히 쉬어주고 그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뭐라고 하지? 좀 더 긍정적인 생각과 그런 자신도 돌아보고 좀 더 가치 있는 사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마음의 그릇도 넓히게 되고 마음 안의 공간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편안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무슨 너무 힘들게 그런 생활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 하면 사람이 진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내다보면 정말 슬픈 선택을 하게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어른들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어른들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늘 행복하고 마음 상태가 어떤지 늘 정말 힘들고 그런 부분은 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빛이나 이렇게 비지시적인 부분들, 손짓, 몸짓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무의식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줘야 한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누군가 툭 건네는 따뜻한 말이 얼마나 눈물 나는 말인지 그런 말을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말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슬픈 날에 누가 밥 먹었어? 그 말을 했는데 딱 별말 아니잖아요. 너무 단순한 말인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런데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 그런 길을 살려주고 네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사랑한다. 이런 말을 늘 해주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잠재력을 얼마나 더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비 효과를 내면서 더 큰 세상으로 가고 더 큰 세상과 마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은 늘 감사드리고
가슴 뭉클해진 그런 순간순간들, 그리고 표현해주는 그런 마음들 늘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받을 수 있어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정말 고마워요. 책 읽어드릴게요. 강제 수용소에서의 유머. 외부 사람들 중에는 강제 수용소에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놀랄 것이다. 비록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하고 몇 초 혹은 몇 분 동안만 지속되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다른 무기였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 오히려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뭐 큰 소리로 한바탕 웃어버리면 그게 뭐 진짜 관점의 전환이 되기도 하고 기분도 전환이 돼서 아예 다른 새로운 기분으로 뭔가를 또 이어나갈 수 있고 이런 순간들이 오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실제로 나는 옆에서 일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이야기 소재는 우리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하기로 했다. 그는 외과 의사로 큰 병원의 보조 스태프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풀려난 후에 전에 일하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수용소 생활에서 얻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들려주어 그를 웃게 만들어 버렸다. 건축 공사장에서 감독이 일을 빨리 하라고 우리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빨리빨리 움직여!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가 수술실에 들어가 큰 개복 수술을 하게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노무원이 달려와 외과과장이 도착했다고 알려주면서 소리치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 이건 진짜 극한의 상황인데도 이렇게 관점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것보다 극한의 상황에는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고 또 지혜로 삼아서 더 큰 지혜를 가져보세요. 때로는 다른 동료들이 미래와 관련 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풀려난 후 어느 날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가 풀려났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는 그 집 안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다는 얘기했다. 밑바닥에서 퍼주세요.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러스하게 보기 위한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면서 터득한 하나의 요령이다. 고통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삶의 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번 유추를 해보자. 인간의 고통은 기체의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 들여보내면 그 방이 아무리 큰 방이라도 기체가 아주 고르게 방 전체를 완전히 채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완전하게 채운다. 따라서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행복. 이 말은 곧 아주 사소한 일이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 예로 아우슈비츠에서 다카우르에 있는 한 수용소로 갈 때 체험했던 일을 얘기해 보겠다. 당시 우리를 태운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누브 강에 걸쳐 있는 다리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긴장했다. 여행에 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 마우트하우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누브 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기차가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냥 다카오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차 안에서 벌어졌던 기쁨의 춤잔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그동안 기차 안이 너무 좁아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을 수가 없었다. 몇몇 사람들이 사람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은 집단에 교대로 앉아있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내내 서 있어야만 했다. 우리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첫 번째 주요 뉴스는 그곳에는 살인용 오븐도 화장토도 가스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 말은 곧 몰골이 회교도로 변한 사람도 곧바로 가스실로 갈 염려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아우슈비츠로 돌려보내기 위한 환자 수송차가 올 때까지는 적어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아우슈비츠에 있던 우리 고참 관리인이 소망하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아우슈비츠와 달리 굴뚝이 없는 그 수용소로 가능한 빨리 뛰어들어갔다. 그 후 몇 시간 동안을 아주 힘들게 보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는 웃으면서 연신 농담을 주고받았다. 도착 후 인원 점검을 하면서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그는 막사 안에서 발견되었다. 피곤에 지친 나머지 그만 잠에 골아떨어진 것이다. 그 다음 전모는 기압 행렬로 바뀌었다. 오랜 여행의 긴장도 풀지 못한 채 우리들은 밤을 꼬박 새우고 이튿날 아침 저녁까지 꽁꽁 언 채로 비를 맞으며 밖에 서 있어야 했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고 또 아우슈비츠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한 번은 한 무리의 죄수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때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커 보였는지 우리는 그 죄수들이 누리는 상대적으로 잘 규정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부러워했다.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할 거야 하고 생각하니 내 신세가 처량해졌다. 분명 칫솔과 옷솔을 갖고 있을 거야. 매트리스도 각자 하나씩 있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편지를 받을 거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 적어도 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있는 그런 편지 말이야.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공장에 들어가 안전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한 조각의 행운을 얻는 것이 당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었다. 상대적인 행운의 척도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다.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작업반이 있었다. 매일 12시간씩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탕을 오가며 좁은 선로를 따라 운반되는 통을 비우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편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 대부분은 바로 여기서 일어났으며 그 사고 결과는 되게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감독이 그곳의 전통이라면서 수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작업반에 배치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아니면 가더라도 잠시 동안만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곤 했다. 한 번은 운 나쁘게도 내가 우연히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2시간 만에 공습 경보가 울려 작업이 중단되고 그 후 작업조가 다시 편성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지쳐서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 수레에 실려 수용소로 되돌아왔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져다주는 안도감이 어떤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한 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넉아웃될 위기를 모면한 권투 선수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은총에도 고마워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을 잡는 시간을 준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가운 일이었다.
물론 이를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를 잡기 위해서는 천장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막사에서 옷을 벗고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잡는 도중에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아 전등불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했다. 진짜 이분들의 경우에 비하면 우리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도 너무나 많고 진짜 행복한 순간들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이런 행복들은 찾아보면 정말 많은데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마움들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순간에는 행복들이 숨어 있고 진짜 보물찾기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보물찾기들을 잘하고 보물을 잘 찾는 사람만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물들을 많이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계속 웃음도 많아지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될 거고 그렇게 또 많이 웃고 그러면 얼굴빛 자체도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빛도 밝은 빛을 가지면 더 좋은 운들, 복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비관하고 뭐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도 맨날 그렇게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면 얼굴빛도 그렇게 밝은 빛을 내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도 기억하세요.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은 일종의 소극적인 행복, 쇼펜하우어가 실현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던 것이었고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의 없었다. 한 번은 즐거움에 대한 일종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지난 수주 동안 나에게 즐거운 순간이 딱 2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취사실에 들어가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요리사 F 앞으로 난 줄에 설 수 있는 행운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우리와 같은 수감자 출신인 요리사 F는 커다란 국냄비를 앞에 놓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내미는 그릇에 수프를 퍼넣어주고 있었다. 그는 수프를 퍼주면서 그릇을 내민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자기 친구나 고향 사람에게는 몇 알 안 되는 감자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에서 살짝 거대는 희멀건 국물만 주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프를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정말로 정직하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좋지 않은 말이나 그런 의견들을 냈을 때 그 말들을 스스로한테 던질 수 있는 말인가,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떤 말과 행동들을 할 때는 늘 저 사람이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늘 역지사지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상대방이 결코 다르지 않는데 그것들을 뭐 계속 이분화시키고 뭐 편가르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뭐 가족들 좀 더 보면은 뭐 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뭐 모르는 사이였다고 해도 뭐 통성명 해보거나 그러면 친척이 먼 친척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뻗어 나가면 뭐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뭐 가령 뭐 그런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큰 자연재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겪어도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면 또
서로서로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딱 뭐 흑백 논리나 뭐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서로서로 더 좋은 안들을 내려고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그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청을 해봐야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지 않고서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깊이나 사람의 됨됨이 깊이를 어떻게 상대방을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질문을 가져보세요.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부자라 생각하라. 마음속 금광으로 아들을 의사로 키운 광부 이야기. 아일랜드 킬라니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던 외과 의사와 대화를 나눴다. 마음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음의 신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라 쉽게 풀어서 소개하려 한다. 이 젊은 외과 의사의 아버지는 웨일스에서 광부로 일했다. 아버지는 온종일 뼈 빠지게 일했지만 월급은 쥐꼬리만 했다.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 아들은 맨발로 학교에 가야 했다. 1년에 2번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과일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며 평소에는 버터 우유와 감자, 차가 주로 식탁에 올라왔다. 어느 날 청년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학교에 백내장에 걸린 친구가 있거든요.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니 앞이 잘 보인대요. 저도 의사가 돼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아들아, 나는 지난 25년간 너를 위해 $8,000를 저축해 놨단다. 학업을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인데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 통장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한다. 졸업 후에 이 돈으로 개인 병원이 질비한 런던의 할리스트리에 개원하는 게 어떻겠니? 그때까지 이자가 붙으니까 돈은 불어날 거고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거야. 의대 공부를 하는 동안 정말 돈이 필요할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이 돈을 써도 좋아. 그래도 기왕이면 이자가 쌓이도록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졸업하면 엄청난 목돈이 될 거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동을 받았고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할 때까지 절대 그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대에 다니면서 평일 밤과 주말에는 약국에서 일했다. 양리학과 화학 수업 조교를 하면서 돈을 벌기로 했다. 졸업할 때까지 은행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졸업할 날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한평생 광부로 살았다. 돈이 안 되는 직업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통장에는 땡전 한 푼도 없구나.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무한한 금광이 있단다. 캐도 넘치는 고갈될 일이 없는 금광 말이야. 금광을 발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온몸이 굳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 저는 실망과 충격을 극복했고 아버지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부자라는 느낌이었어요. 늘 느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은 은행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용기와 믿음, 자신감을 주었고 나 자신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은행에 $8,000가 있다는 믿음은 실제로 내 이름으로 $8,000가 저축된 계좌를 가진 것만큼의 효과를 발휘한 거죠. 외과 의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성취는
내면의 믿음과 비전, 신념을 상징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의대에 진학한 아들을 지원해줄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아들이 스스로 힘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불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역할,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뜻을 꺾어버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 말썽을 부려도 말썽을 부리는 그 자체로 너는 예쁜 사람이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늘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은 곧 부로 연결된다. 그리스의 포세이돈 신전에서 보는 일몰은 인생에 한 번은 꼭 봐야 할 장관이다. 그 광경을 보며 가이드와 나눈 이야기이다. 가이드는 아테네의 빈민가 출신으로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다. 어렸을 때는 관광객들이 관광 가이드를 고용해 그리스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보곤 했다. 어느 날 부모님께 관광객을 안내하는 가이드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는 부자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녀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녀는 교장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고고학자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지. 자신감만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단다. 가이드는 말을 이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지금 고고학과 3학년이에요. 2년만 학교를 다니면 졸업할 수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 마음에 꿈과 희망을 심어줬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돈과 열정, 일에 대한 사랑, 활기, 매력, 훌륭한 인격으로 발현되었다. 고고학자가 되겠다는 그녀의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는 아이디어로 거듭났다. 그러자 지혜와 힘으로 가득 찬 잠재의식이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이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한 스코틀랜드 소녀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이라는 금광에서 채굴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증기로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증기에 폭발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전 세계에 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의 시초다. 증기기관 덕분에 세계 곳곳에 수많은 일자리와 엄청난 부가 창출되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을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늘 믿으세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춰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는 어떻게 발현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누군가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꺾어버리지 말고 뭘 해도 좋다, 해봐라. 해보면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꼭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그걸로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 자체가 소중하다. 이런 부분들을 늘 알고 기억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트포토 컴퍼니의 창립자 헨리 포드에게 돈과 사업을 모두 잃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포드는 이렇게 답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제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싸게 팔 거예요. 5년 후에는 다시 백만장자가 될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와 마인드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사고와 그런 마음들을 늘 개발하고 이렇게 걸맞춰서 발전해 가려고 하고 아니면 그보다 더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잠재의식에 구하면 잠재의식은 창조력을 발산할 것이다.
세상에 필요하며 부를 얻을 수 있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것이다. 이제 내면에 꽁꽁 감춰져 있던 광채를 발산할 시간이다. 내 안의 금광은 마르지 않는다. 세상의 돈은 한정적이며 몇몇 재벌가가 미국의 부를 쥐었다 폈다 한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업자가 있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억울함에 언성을 높이곤 했다. 하지만 불현듯 자신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꼬인 생각은 부의 창조적인 흐름을 막는다. 다음은 그가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았습니다. 우선 경쟁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웠어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다른 사람이 무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걸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고 부러워하거나 재물을 탐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남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것을 두고 다투기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경쟁하기보다 협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석 달 동안 확언했습니다. 무한한 풍요가 빠르게 흘러들어와 불을 받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매일매일 더 부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 이게 스스로도 더 잘 되는 일이 돼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다 각자 가진 복은 다른 거고 친구들의 몫의 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구들의 복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또 친구들이 보내줬던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더 큰 축복과 고마움들, 감사들을 받을 테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누군가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땅속에 묻혀있는 수십억 달러의 금을 캐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니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수입이 3배로 늘어났어요. 석탄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 어느 날 부자가 되고 싶었던 한 광부는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석탄을 발견한다. 그 결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들은 석탄을 채굴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석탄은 열대의 열기를 북극에 전달하고 극지방의 집을 로스앤젤레스처럼 따뜻하게 데운다. 이처럼 땅속 깊은 곳에는 금과 은, 백금, 우라늄, 가스, 석유, 다이아몬드 등 수많은 보석과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가공해 얻을 수 있는 부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삶의 진정한 부는 인간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묻혀 있다. 인간이 지닌 천부적인 지성을 이용하면 언제나 땅속에 있는 보석을 찾고 가공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잠재의식을 내면의 은행 또는 금광으로 활용하라. 긴장을 풀고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라. 내면의 금광을 파서 멋진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발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 인류에 봉사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적인 자원과 힘, 자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면의 보고를 의식적으로 파헤치면 무한한 지성이 보물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금광에 맡겨둔 아이디어를 꺼내 쓴다는 확언을 한 이후로는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다. 내면의 금광에서 캐낸 보물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로 이어지는 걸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내면의 보고를 찾아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라. 마음속에 있는 금광을 파보기로 마음먹자. 정말 금이 나올 것이다. 삶의 진정한 부는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잠재의식에 묻혀있다. 인간이 지닌 천부적인 지성을 이용하면 언제나 땅속에 있는 보석을 찾고 가공하며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내면의 보고를 찾아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라. 마음속에 있는 금광을 파보기로 마음먹자. 정말 금이 나올 것이다. 모든 부는 마음에서 나온다. 믿음, 자신감, 열정, 열의. 나에 대한 믿음은 건강과 성공, 부, 성취로 바뀐다.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은 생각과 느낌의 기적적인 힘을 발견하는 데 있다. 통장에 돈이 두둑히 있는 것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행동하라. 마음속에 있는 재산을 요구하려면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에서 나와 인류를 축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삶에서 진정 필요하므로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현실에서 가질 수 있다. 부, 건강, 아름다움, 안전, 올바른 행동을 갖겠다고 결정하라. 생각은 창조적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삶에서 실현된다. 부, 확장, 성취를 향한 생각을 부정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대로 실현된다.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라.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본 후 성취하는 느낌을 생생하게 살리면 정말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친구를 옆에 두고 싶고 그러면 늘 지혜로운 친구를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도 늘 마음에 그리세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조차도 그렇게 뭐 그런 20대 이렇게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여두고 그 시절을 상상하게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젊은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 뭐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말의 힘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흐트러버리는 쪽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에도 힘이 있으니까 말에는 꼭 사랑을 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말하는 자신은 인격과 품격은 말 한마디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어떤 말과 표현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안목과 지혜, 덕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자질과 능력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자질들을 발견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서 잘 쓸 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갖췄다고 해도 그런 걸 바라볼 수 없으면 어떻게 활용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은 쓸 수 있는데 써야지 무가치한 데 쓰면 뭐 진짜 자원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면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나보다 잘하는 점을 배워서 스승 삼고 또 내가 잘하는 면들은 꼭 나눠주고 그럼으로써 그런 좋은 가치와 사랑들을 실천하고 서로서로 주고받고 배우고 이러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능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들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그렇게 느끼진 않거든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들이 무한하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갇혀있는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전두엽은 죽는 날까지 개발시키면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짜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지적 재산권의 영역을 넓혀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넓힐수록 그런 창의력들이 반드시 재화로 연결이 돼서 더 많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나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라. 나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맨날 그렇게 우울한 기분과 좋지 않은 그런 감정 쓰레기들을 자꾸 투척하면 누가 곁에 가고 싶겠어요. 또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진짜 끼리끼리만 모여서 몰려다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5명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모습을 또 찾아보세요. 내 모습이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늘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늘 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물론 이렇게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그런 뭐 신체적인 나눔이나 사랑들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본능적인 부분으로만 가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동물들과 다른 점은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을 늘 생각하고 인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너무 과한 것들은 아니야만 못할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중도와 그런 절제된 부분들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성과 본능, 또 그런 사랑의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렇게 융합시켜 가면서 우리가 잘 지키면서 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합의점에 도달하는 그런 교집합적인 그런 부분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 만날 수 있을 때 더 우리의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보면은 유난히 나랑 비슷하고 어떤 끌림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전생의 인연들이나 그런 모든 인연들을 알 수 없어서 현생의 인연들을 만들고 겪고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현생에서 만들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업으로 남는다. 그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업으로 남으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서 다음 생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그런 생들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자.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생각들마저도 미리 구상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축제는 늘 끝을 알 수가 없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가 마지막 축제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늘 고맙고 늘 소중하고 모든 순간이 삶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많이 많이 웃고 행복을 발견하고 그러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내면화에 치유할게요. 우아해요. 어떤 난쟁이의 비극적인 이야기. 옛날에 아주 작고 어린 난쟁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아주 행복했다. 그는 밝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인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사랑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술을 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독특한 마술의 형태가 바로 창조성이라고 불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조그만 난쟁이는 자신이 진실하게 창조하는 한 어떤 폭력도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비밀, 즉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여러분도 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나됨이라는 비밀로 불렸다. 모든 난쟁이들을 창조자는 훌륭한 나였다. 그 훌륭한 나는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아무도 이것이 어떻게 혹은 왜 사실인지 몰랐다. 그저 훌륭한 나는 아주 사랑스럽고 창조적인 존재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균형의 비밀이었다. 균형의 비밀이란 모든 인생은 서로 반대편과의 결합임을 의미했다. 육체의 죽음이 없는 삶은 없다. 슬픔이 없는 즐거움, 아픔이 없는 기쁨, 어둠이 없는 밝음, 침묵이 없는 소리, 악이 없는 선은 없다. 모든 것은 그 반대의 것과 연결되어 있다.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온전함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함은 신성함이다. 창조성의 가장 큰 비밀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창조적이지만 산만한 에너지와 에너지가 되게 하는 어떤 형태를 잘 결합시키는 것이다. 어느 날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어린 난쟁이에게 또 다른 비밀 하나가 주어졌다. 그 비밀은 그를 약간 두렵게 했다. 그 비밀은 그가 영원히 창조할 수 있기 전에 꼭 끝내야 하는 임무였다. 그 임무는 그 비밀을 난쟁이가 아닌 사나운 다른 종족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난쟁이의 인생은 너무나 멋지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경이로움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과 그 비밀을 같이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선함은 그 자체로 언제나 나누기를 원한다. 각각의 난쟁이들에게는 난쟁이가 아닌 다른 나무라고 불렀는데 이 스나무족은 그 어떤 비밀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존재를 낭비하고 있었다. 우리 자신들도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끝없이 일했고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듯했다. 어떤 난쟁이들은 그들을 하다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어떤 때는 스포츠 게임이나 음악 콘서트 같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짓밟아 죽이기도 했다. 난쟁이 조니는 1933년 6월 29일 새벽 3시 5분경에 그에게 할당된 스나무 가족에게 들어갔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가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창조성을 이용해야만 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가 태어났을 때 파르쿠아루라는 스나무족의 이름을 얻었다. 그 어머니는 19살의 아주 아름다운 공주였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는 이상한 저주를 갖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한 저주를 갖고 있었다. 그 저주는 그녀의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정부였다. 그녀가 놀거나 즐기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감정이 생기려고 하면 그 정부는 깜빡이면서 너의 임무를 다해라 라고 말하곤 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아버지는 작지만 아주 잘생긴 왕이었다. 그 또한 저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 해리엇이라는 사악한 마녀인 자기 어머니에게 시달렸다. 그녀는 그 왼쪽 어깨 위에 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이 되려고만 하면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쳤다. 해리엇은 항상 그에게 어떤 걸 하도록 지시했다. 시간이 너무 긴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끊어야겠다. 오늘 끊어 읽고 가고 또 다음에 연결해서 또 읽을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듣는 게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소중하고 예쁜 그런 마음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너무너무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저는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고 늘 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꼭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안아드릴게요. 또 눈길 조심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신발
미끄럽지 않은 거 잘 신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따뜻한 음식 마셔서 몸도 체온 높이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겨울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모든 순간순간들,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늘 친구들한테 이런 사랑과 이런 응원들을 늘 보내고,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그런 마음들 잘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행복한 마음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친구들이 가진 그런 배움들에 대해서도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겸허한 마음 가지고 늘 가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잘 때 따뜻하게 잘 자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